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휴, 왜 이렇게 복 받기 싫으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 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자, 제가 이상하게 기상이변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상하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다가 이제 수업만 하면 날씨가 안 좋아집니다. 여름 되면 이제 태풍 오고 뭐 보통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어제까지 날씨가 좋다고 오늘 굉장히 춥네요. 굉장히 춥고 한데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실내 사는 거니까. 자, 1, 2월 달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제가 한 2달 정도 푹 쉬다가 강의를 하려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더벅대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1, 2월 달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시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영역이죠, 그죠? 영역 보시면 서양윤리, 동양윤리, 한국윤리, 뭐 응용윤리, 정치사회사상,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통일교육론, 뭐 빠진 게 있나요? 서양, 동양, 한국, 교과교육론, 교과론. 이게 아마 시험의 대영역일 겁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체 대영역일 것이고, 제 수업은 내나 지금이나 1, 2월 달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3, 4월 달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5, 6월 달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강의 첫 할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수업 스케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변함이 없을 거고 뭐 7, 8월 되면 뭐 문제풀이하고 뭐 그거야 뭐 그것도 똑같고요. 11월 달에 뭘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래서 1, 2월 달은 뭐 요걸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론 수업 분야에서는 양이 제일 많습니다. 이론가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론가들이 제일 많고 주제도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서 뭐 좀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일 텐데요. 정치사상 같은 경우는 영역이 뭔지를 몰라서 부담이 될 텐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서양, 동양, 한국 윤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교재 텍스트는 올해 새로 나온 텍스트를 쓸 텐데요. 제가 원래 텍스트를 한번 출판을 하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바꾸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출판하면 잘 바꾸지 않는데, 이전 텍스트가 교재가 그전 시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올해 어쩔 수 없이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한 3년 이상 개정 안 하고 계속 갈 겁니다. 대신에 뭐 수업할 때마다 보충 자료로 이렇게 보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이론가들하고 윤리학적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재인데 이거는 뭐 제가 서문에도 밝혔지만 완결된 형태의 교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의록이에요. 교재 자체가 하기 때문에 강의 시에 보충 자료나 아니면 뭐 수정이나 특히 뭐 보충 자료 같은 것들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빠져 있는 영역들은 다시 보충 자료로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것이고, 여기 지금 아마 이 교재 안에 여러 이론가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다음에 윤리학적 주제들 등장을 할 텐데, 이건 제가 여기 등장하는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윤리학적 주제를 선정할 때 뭐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아나크사고라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빼고 생긴 게 못생겨서 이렇게 빼거나 그런 방식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출제 범위라는 걸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전엔 시험 바뀌기 이전 시험에는 공청회 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출제를 한다라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상당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내용 요소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반영하고 있어서 2009년 뭐 넘어와서도 그 내용 요소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론과들이나 주제들이 아마 주로 공부하실 분들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선정할 때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정 원칙은 그 교육과정 내용 요소, 내용 영역에 등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하고, 다음에 이전 기출 문제,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으나 이전 기출 문제에서 한두 번 언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예를 들어 무어 같은 사람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죠. 무어 같은 사람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으나 시험에는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지금 이론가들,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영역을 한번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은 그 이 책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할 내용들, 그 이론 내용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제가 아는 거,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그 강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학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과나 아니면 뭐 여러 자연과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의 어떤 이론들은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한국 도서관에는 없는데 서양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그 도서관 이렇게 책을 분류하는 분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영은 총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국 대학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영자 들어가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목록을 쫙 모아둔 책들을 꽂아둡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들, 석사학위 있잖아요, 그죠? 연구 논문들, 다음에 저서들. 그래서 몇 년도에, 예를 들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예전에 뭐 키케로가 썼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정도. 좀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이만한 책을 10권이 넘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 제목을 담은,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연구 제목을 담은 책이 이만한 분량으로 10권이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윤리학자들을 공부하는데 이건 수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답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늘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소크라테스가 지덕복 일치를 주장했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일치를 거부하는 논문도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마 그 학자에게 물어보면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일치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이론까지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죠.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적어도 그렇다면은 그 시험에는 사실상 정답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기준은 정해준 게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 교과서나 그 지도서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해석들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강의할 내용들, 어떤 사상가나 어떤 주제와 관련돼서 강의할 내용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봐놓고 뭐 예를 들어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 있는데 저기 예전에 봤던 논문 나 이렇게, 물론 저기 답안 발표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 그 전에 저기서 논문 하나 봤는데요, 그 논문은 교과서가 다른 이야기 했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 지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객관적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여러 학자들이 존재하고, 그 주석가들은 여러 학자들, 뭐 플라톤 연구자들, 칸트 연구자들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계에는 예를 들어 그 오늘 볼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평 그 주석서 쓰신 분 아시죠? 이분 번역어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셔야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논의 못합니다. 논의를 못하는, 아니면은 칸트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지금 그 윤리형이상학 뭐 기초 뭐 번역하신,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하고 순수 이성 비판 싹 다 번역하셨는데, 그 선생님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교과서 집필하신 분들도 이 권위자들의 의견을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뭐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제가 그 이 책에도 기술되어 있고 아니면 강의 내용들은 그 해당 영역의 아주 대표적인 권위자들의 저서나 논문을 참조를 했고, 다음에 보다 그 객관적인 건 결국은 원서입니다.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한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게 정답이고, 국가편에서 이야기한 게 정답이고, 칸트는 그 저서에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게 정답입니다. 하기 때문에 원서와 교과서와 다음에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소와 논문을 참조해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그 정확하게 구성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내용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좀 뭐 약간의 뭐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 이론 공부를 할 것이고, 그 이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놀이되는 건 1, 2월 달입니다. 1월 달인데 여러분들 그 이론을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 다 아실 건데 제가 괜히 뭐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론이란 어떤 학자의 이론이라는 건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생각. 그렇죠? 그 학자가 오늘 볼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의 덩어리예요. 생각의 덩어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숙지한다는 건 그 학자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건데, 로크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모든 생각,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뭐 아주 뭐 잡다한 생각 말고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학문적인 생각을 한다라면 모든 생각은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개념을 가지지 않는 생각은 없죠. 다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론은 생각의 덩어리인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생각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 생각의 덩어리 전체 체계, 이론의 전체 체계에 핵이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아주 뭐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여러분 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칸트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헤겔이든 나중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보고 나면 저 기본 개념들이 거의 10개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저 개념들이 뭐 많아봐야 한 20개 정도 기본 개념들이. 여러분들 칸트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나오는 개념은 정말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건 중액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 개념들은 거의 뭐 10개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에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이론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액이 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론 자체,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기본 개념들이 있고 나머지 여기도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개념들, 그러니까 생각들이죠. 아주 핵심적인 생각이 있고 여기 나머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들은 이 중심되는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크라테스한테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지덕일치, 물론 여기서도 지하고 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아주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악행의 비자발성, 뭐 지행일치, 덕복일치라는 생각들로 확장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뭐 악행의 비자발성, 뭐 지행일치 이런 개념들 있잖아. 이런 생각들은 전부 이 생각의 토대를 두고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파생돼 나온 생각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행일치든 뭐 악행의 비자발성이든 뭐든 간에 이 중심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는 이거는 단순히 시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평생 아마 교사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평생 동안 아마 글을 보는 직업일 겁니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다르게 평생 동안 글을 보는 직업일 거예요. 그리고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일 겁니다. 직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뭘 전달하겠는가, 중심이 뭔가를 확정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원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생각들을 파생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이 생각과 이 생각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전체 생각을 만들어내는, 소위 이론의 체계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추적해 나가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론 공부하실 때는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소위 기본적인 개념들, 핵심 개념들, 이건 시험에서는 소위 여러분들 표현대로 말하자면 소위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핵심어라는 걸 구성하게 될 건데요. 그걸 아시고,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 복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다라면 그 사상가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저 개념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념들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체계가 이론적 체계, 우리는 지금 아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윤리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그 윤리학자들은 그 중에서 진짜 극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채택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론이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고 다음에 이후 세대들한테도 아주 강한 상상력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영감들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천재라고 편명하고 이 사람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굉장히 정합적입니다.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본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지덕일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라는 개념하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지라는 개념하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덕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칸트 같으면 뭐 선의지 있고 정응명령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다음에 이 기본 개념들로부터 아까 파생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들 사이의 관계. 도대체 악행의 비자발성이라는 태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게 왜 나왔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 관계를 파악을 하지 못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시면 그 기입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문제 유형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악행의 비자발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건 악행의 비자발성이라는 개념과 소크라테스의 다른 생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논술형 들어가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복잡해지냐면 올해 아마 서양 윤리 논술 문제 서양 윤리 쪽에 나왔는데 휴마하고 칸트하고 아마 밀로 일종의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일학자의 생각의 체계예요. 이제 공부의 가장 마지막은 완성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어떤 단일학자 A가 있고 단일학자 B가 있다라면 이론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론은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론은 무에서도 생겨나지 않고요. 이론은 언제나 사상가들은 언제나 그 이전 사상가들을 토대로 두고 자기 이론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자, 그렇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이론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개념의 발전사를 보는 겁니다. 개념의 발전사를. 이 말은 뭐냐면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소크라테스가 덕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이 발전을 해요. 이 개념이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개념의 의미가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론의 발전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개념의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고 심화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면 이론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오면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뭐 쭉 갔다가 뭐 칸트 아니면 나중에 공리주의자들한테 가도 이 덕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휴먼한테도 동일하게 요 단어, 그러니까 용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론의 발전사에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화돼 나갑니다. 의미가 미리 생각했던 덕에 대한 개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칸트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개념이 달라요. 자, 마지막 공부의 이론 공부의 마지막 수준은 마지막 수준은 통시적 관점에서 개념의 발전사를 고찰할 수 있어야 돼요. 통시적 단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유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논술형 시험은 보통 보면은 학자들 사이의 비교, 학자들 사이의 그 사이의 이론적인 어떤 관계들, 학자들 사이의 이론적인 관계들을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논술형이. 그렇죠? 물론 뭐 교과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 할지 어쨌든 간에 적어도 동양, 한국, 뭐 서양 윤리에 있어서 논술형 문제는 거의 100% 이론가들 사이에 이론의 관계, 그 관계라는 이야기는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한쪽에서 만약 비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비판이 가능하냐, 동일한 논점에 대해서 이 학자와 저 학자는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론 공부는 제일 먼저 물론 단일 학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생각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개념들 사이 관계 확인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개념들과 그 개념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시적 관점에서 학자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니. 그래야만 이 스타일로 나오는 시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로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그리고 그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 개념으로 파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모르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생각들 사이의 관계들 다음에 그 단순하게 단일 학자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을 넘어서 이론가와 이론가들 사이의 생각의 차이점이나 어떤 뭐 공통점들 내지는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소수령과 논술형 시험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토대가 되는 건 결국은 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중요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게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 파악이 안 되면 뭐 개념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론가들 사이의 비교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거의 출발점에 있을 분도 계실 텐데 많이 해오신 분들이랑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거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내가 지금 과연 이해하고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고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지금부터 뭐 이제 서양윤리, 동양윤리, 한국윤리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관점을 좀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1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그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시작되는 1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시작점에 그냥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출발을 할 때는 과거를 다 떨쳐버려야 되겠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해가 그 여기서 그 강의를 한 지 이제 6년 차입니다. 6년 차인데 1년 차부터
그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년 차부터 지금까지 제가 첫 해에 강의를 할 때, 첫 해에 강의를 할 때 그때 2월 달부터 했습니다. 2월 달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첫 해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준비를 할 때 마음가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가짐 있는데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인문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누가 강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임용시험. 저는 제 윗대 선배들 보면은 그냥 과에서 교직했던 선배들 이상하게 뭐 다 학교가 선생님 돼요. 교직하고 보면 선생님 돼 있고 뭐 해요. 하고 제 동료들 중에서도 교직했던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다 선생님 다 됐어요. 사립학교 가 선생님 되든 뭐 다 되고, 그다음에 그 윗대 선배들 같은 경우 사범대본 나오면 다 선생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순위고사입니까? 뭐 임용시험 있기 전에 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강의자 그래 뭐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때 들었던 게 했던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사범대도 나온 것도 아니고 임용시험에 대해서 아는 바도 별로 없고, 혹시 첫 회 강의 들으신 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윤리적인 문제들, 뭐 정치 철학적인 문제를 강의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조금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뭐 마음가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내가 철학과를 졸업을 해서 올해 첫 시험을 친다. 교직을 했고 첫 시험을 치고, 이건 뭐 아마 첫 시험을 치고 전제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시험을 친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밖에 시험이 없다. 내년에는 시험이 없다. 시험이 없다.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요? 1년 동안. 올해밖에 없다. 시험이. 내년엔 시험이 없다. 내년에 시험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는 철학과를, 여러분 사범대를 나왔다라면 사범대 4년 동안 공부한 게 있고 그게 토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조건이고, 객관적인 조건은 내년에 시험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 무엇을 할 건가 하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죠. 문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였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범위라든지 강의의 내용이라든지 그 전제하에서 다 확정이 된 거고,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확정을 뭐 강의 범위,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되시고자 할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고 평생을 아마 선생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뭘 하면서 살까가 고민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평생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주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넘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질곡으로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려면 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아마 이 교재는 없지만 아마 하이데거 할 때 다시 이야기돼, 인간이 죽음이라는 벼랑 그 앞에 쓰게 되면 세상의 의미가 바뀝니다. 세상에 바뀌듯이 내년에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에서 지금 고려 중이에요. 내년에 시험이 없거든요. 내년에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마 동기 체계는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아주 유치하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정업 명령은 주어진 정업 명령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쓰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의 행동이 마치 내년에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행위의 준칙이 마치 내년에는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그러면 아마
다소간 그 좀 시간이 그래 많지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또 조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빨리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좀 에너지를 가령 장기적인 것들은 에너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걸리는 것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단시간 내에 극복해 버려야 됩니다. 극복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다 투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미래의 쾌락을 위해, 그렇죠?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뭐 그런 걸 위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다고 여러분한테 뭐 하루에 뭐 사당 오락 뭐 4시간씩 자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자기 삶을 이렇게 잘 통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도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실 건데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 쪽의 직업인 분들은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실제로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내에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걸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올해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다 투여를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정음명령 여러분들의 행위의 준칙이 마치 내년에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한 개만 더 보고 소피스트 보도록 하죠. 저기 제가 나눠드린 보충 자료 집 있죠. 제가 요 보충 자료를 나눠드리고 다음에 요 자료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이라는 자료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들만 모았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보충 모았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그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 있죠. 요것들은 그 뭐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그 보충 자료 이런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뭐 그 4페이지 보충자료 4페이지 보시면 그 마지막에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복습하실 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이론 숙지가 되어 있는지 검토할 때 그 활용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이론가들이나 뭐 주제들마다 이런 걸 좀 제가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원문들을 좀 이렇게 읽기 자료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뭐 수업 중간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그 보충 자료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올해 그 기출 문제 영역인데 뭐 분석은 아니고 수업 강의하다가 해당 영역에 들어가면은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드리고 일단은 뭐 영역만 한번 보시죠. 뭐 기입형 문제 보시면 교과론 세 문제 그 출제 영역 보이시죠? 그 왓슨의 공동체주의 인격 교육론하고 뭐 봉사활동 나왔고 그다음에 수업 모형 나왔고 벤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관련된 나왔고 동양윤리는 육아의 수양론이라고 제가 뭐 그냥 큰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신도업 관련해서 서기 신도업 관련해서 나왔고 인도 초기 대승불교 소위 그 용수, 중간사상, 중간파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고 장자, 도가 나왔고요. 한국윤리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원효대사 이야기가 나왔고 서양윤리는 세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기입형에서는 아퀴나스하고 듀이하고 스피노자가 출제가 되었고요. 응용윤리는 출제 안 했습니다. 응용윤리는 올해 출제 안 했고 정치사회사상 관련해서는 현대민주주의론 중에 대의민주주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냈고 버크하고 마키아벨리하고 루소를 냈는데 이거 굉장히 뭐 문제 보고 버크하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농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분들 지금 문제 출제하신 분이 그 지난 서답형 시험 과정하고 지금 문제 출제 바뀌었잖아요. 이 과정을 단절을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몇 년에 걸친 서답형
객관식 시험 문제 과정에서 중요한 학자도 쭉 냈거든요. 여기서 생각을 끊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냈던 출제 영역이 고려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냈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안 냈구나. 보수주의하고 마키아벨리를 낸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하고 루소 냈고, 다음에 통일교육령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냈는데, 아, 이것도 황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이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성과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을 출제를 하다니 친박인가? 출제자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들 그 통일부 자료가 11월 달에 박 대통령 관련돼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을 12월에 쳤어요. 그렇죠. 했는데 뭐 그는 뭐 불만을 터뜨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갑은 출제다니까. 어른 뭐 수험생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서술형 문제는 교과론 한 문제 나왔고, 다음에 동양윤리 한 문제, 다음에 한국윤리 두 문제. 이렇게 영역 보시면은 뭐 교과론은 트리얼 사회 영역 이론 나왔고, 다음에 동양윤리는 주의 나왔고, 한국윤리는 당군건국 신화의 의미하고 이왕 선생, 퇴계 선생 나왔고, 서양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응용윤리는 출제 안 했고, 정치사회 사상 출제 안 했습니다. 서술형으로 안 했고, 통일교육론은 국제관계 이론하고 통일의 필요성, 뭐 통일 비용, 뭐 분담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논술형 문제는 교과론에서 하나 나왔고요. 도덕교과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출제를 했고, 다음에 동양한국윤리 출제 안 했고, 서양윤리는 그 밀하고 칸트하고 휴무를 소재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밑에 이거 전체적으로 80점짜리입니다. 전체 80점이잖아요. 전체 80점인데 그 출제자가 그 문항수의 균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하고 점수만 균형을 맞춰놨어요. 점수만. 그 보시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론이 20점, 동양한국윤리 20점, 각각 10점씩 냈어요. 각각. 다음에 서양윤리하고 응용윤리 20점인데 이번에는 그 응용윤리 출제 안 했으니까 그냥 서양윤리만 몰아서 20점, 정치사회사상하고 통일교육론 20점 하고, 근데 정치사회 8점, 통일교육론 12점 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냐면, 예를 들어 그 서양윤리에서 논술 문제 10점을 내면, 논술에 10점짜리를 내면 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 문항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맞췄어요. 20점씩 점수를 맞췄거든요. 점수를 맞춰 그 문항수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문항수를 맞추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 아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그 문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출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서양윤리를 논술 문제 냈으니까 동양한국윤리를 논술 문제를 내면 기입형하고 서술형에서 동양한국윤리 문항수가 확 줄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동양한국윤리 논술 준비를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비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할 땐 다 농담이에요. 농담이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그러니까 점수는 다 20점씩으로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문항수는 점수에 따라 이렇게 조절을, 예를 들어 논술 문제를 내면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를 좀 이렇게 문항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기출문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하면서 그 해당 영역이 되면 문제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업은 그 서양윤리부터 시작할 건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 작년에 제가 그 1, 2월 달 수업을 12주 했습니다. 12주 했거든요. 했는데 첫 해 제가 1, 2월 달 강의 8주 했습니다. 8주에 끝냈습니다. 8주에 끝냈는데 이게 강의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때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상태를 몰라가지고 그 어떤 이론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기본이지 해서 이건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푹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시험이 치면서 이론에 포함될 내용들이 조금 눈에 보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 하는데 특히나 1, 2월 달이 그렇습니다. 그 3, 4월 달이나 5, 6월 달은 그래도 좀 덜한데 1, 2월 달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론가들이 너무 많고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8주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원래 5주하고 3주 그러니까 뭐 서양 그러니까 그 내용 양 가지고 서양하고 동양 한국 이렇게 하기로 할 텐데 아마도 그 10주 정도는 그 더 될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그냥 팍팍 읽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5주 끝났는데 서양이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동양 넘어가기 중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뭐 못 들으시면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여기서 못 끝내면 당연히 해야죠. 자, 뭐 8주 끝났으니까 다들 집에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아마 적어도 한 10주 정도는 뭐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작년처럼 12주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한 10번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이 스케줄 조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거고요. 자, 이제 뭐 서양 윤리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